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한승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Sensitive Hue라는 논문으로서 시계예상치 탐지 모델이 노멀 패턴을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방법론을 담은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KDD 2024에 억셉트되었으며 올해 8월에 KDD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노이즈가 있는 정상 데이터와 컨텍슈얼 아노말리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모듈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Statistical Feature Reconstruction, 즉 SFR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모델은 시계열의 Spatial Temporal Dependency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따라서 이러한 점은 기존 모델의 탐지 성능을 크게 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를 Statistical Feature를 입력 시계열에서 제거함으로써 Spatial Temporal Dependency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모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eteroscedastic Uncertainty Estimation, HU라는 모듈입니다. 노이즈가 있거나 패턴이 다른 일부 정상 시계열은 Reconstruction 기반 학습만으로는 false positive가 되기 쉽다고 저자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Uncertainty가 큰 정상 샘플에 더욱 높은 가중치를 주어 학습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기반의 로스 펑션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계 예상치 탐지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계의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 다른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계 예상치 탐지의 주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의 기반의 방법론에 기반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Prediction Based입니다. 모델을 통해 미래값을 예측하고 예측한 미래값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를 아노말리 스코어로 활용하여 이상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Reconstruction Based입니다. 모델을 통해 복원한 값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를 아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Prediction과 Reconstruction 모두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복원값 혹은 예측값을 활용하여 비지도 학습을 한다는 점에선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는 정상 시계열의 특징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복잡한 Spatial Temporal Dependency를 가지고 있고 이상치와는 다른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Spatial Temporal Dependency는 변수 그리고 시간, 축에서 발생하는 그런 interconnected된 이런 코릴레이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각 타임 인터벌의 간의 관계가 채널마다 각각 다른 그런 채널마다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상 시계열이 고유한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유한 불확실성은 노이즈의 양상이 일관적이거나 혹은 템포랄 그리고 스페이셜 축에서 계속 변화하게 만든다는 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모델에 내재된 그런 uncertainty를 의미합니다. 이때 정상 패턴에서 노이즈가 변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저가 제어할 수 없는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모델링을 통해서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올바른 시계 예상치 탐지가 가능하다 언급합니다. 따라서 노이즈의 양상 변화까지 잘 포착하여 정상 패턴의 변화를 센서티브하게 학습해야지만 아래서 보이는 것처럼 노이즈가 있는 정상 시계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정상 시계열과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는 하단에 보이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비정상 데이터를 잘 구분할 수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임 시리즈 아노말리는 단순히 피겨 A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치적으로 뭔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포인트 아노말리 뿐만이 아니라 이상 시계열이 정상 시계열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컨텍슈얼 아노말리, 컬렉티브 아노말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아노말리를 효과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노멀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존 모델이 노멀 패턴에 대해서 제한된 센서티비티를 보인다 주장하며 이를 토익스페리멘트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모델이 Spatial Temporal Dependency에 대해 잘 학습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Reconstruction Error을 기반으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산출하는 기존의 방식은 노이즈가 있는 정상과 정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소위 Contextual Anomaly에 대해서 매우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는 데이터셋에서 변수 간 상관성과 시간 상관성을 제거하는 각각 Spatial, Temporal Disruption을 가하면은 탐지 성능이 하락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탐지 성능이 하락할 것인지 또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프레션과 마스크 기반 모델을 학습한 뒤에 테스트셋에 디스럽션을 가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측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리컨스트럭션 기반 방법론은 컴프레션 그리고 마스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인 컴프레션 메소드는 트렌-AD를 대표적으로 트랜스포머의 레이턴트 차원의 다이멘션을 입력 데이터의 채널보다 크게 낮추고 리컨스트럭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SWOT 데이터의 경우 52개의 채널이 있는데 레이턴트 차원에서 52보다 낮은 차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레이턴트 차원의 약간 밀도가 높은 그런 데이터를 매핑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식은 마스크 메소드로 대표적으로 패치 TST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의 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한 뒤 선택한 채널의 값을 모두 0으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예시처럼 변수 2가 선택되어 변수 2에 해당하는 모든 타임스텝의 값이 0으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명하고자 하는 이 기존 모델이 Spatial Temporal Dependency를 잘 학습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제 두 가지 disruption을 가함으로써 증명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Temporal Disruption의 경우 테스트 페이즈에서 각 타임스텝마다 나머지 타임스텝에 해당하는 Attention Score를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각 타임스텝에서 다른 타임스텝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Temporal Dependency를 학습할 수 없다. Temporal Dependency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점을 보고자 합니다. 또한 Spatial Disruption은 테스트 페이즈에서 모든 채널의 데이터를 셔플링해서 변수 간의 입력 순서가 다 뒤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모델은 변수 간 그리고 시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입력값을 재구축해야 했는데 테스트 페이즈에서는 이러한 상관성이 붕괴된 상태로 모델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두 디스럽션은 성능을 크게 저하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래 장표의 결과에서 보이듯이 두 디스럽션 모두 두 가지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특히 변수의 입력 순서를 아예 바꿔버린 스페이셜 디스럽션은 오히려 마이너스 0.82, 각각 마이너스 2.9%포인트 정도의 성능 하락을 보였을 뿐 크게 성능이 망가진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Temporal Disruption의 경우 오히려 모델 성능이 상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 결과를 합쳐서 살펴보면은 기존 모델이 Spatial Temporal Dependency를 적절하게 학습해서 기존의 Reconstruction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입력된 값에 큰 변형을 주지 않고 Reconstruction 에러가 작아지도록 출력을 함으로써 숄트컷을 선택하는 기존의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본토 익스페리멘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실험의 문제는 여러 시드에서 반복해서 평균을 낸 실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랜덤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설계 속에서 과연 이러한 세팅이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 역시 약간의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포인트였던 Reconstruction 에러를 기반으로 한 아노말리 스코어가 이런 노이즈가 있는 정상 데이터와 Contextual Anomaly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좀 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노이즈가 있는 정상은 일반적인 정상 패턴과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재구축 오류가 큽니다. 하단에 보이는 예시처럼 이제 타임스텝 100 이전에 있는 노이즈가 있는 정상 데이터들은 오리지널 값이 이제 피크 값을 값이 찍고 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크게 이제 산출이 되고 반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오히려 정상과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비정상 데이터의 경우 재구축 오류가 작게 되어 낮은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인해 false negative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널리 확인할 수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한 문제를 저자는 Heteroscedastic Uncertainty Estimation, HU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HU는 각 데이터 구간마다 다른 uncertainty를 가정하여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론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Negative Log Likelihood, NLL 로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차가 작은 구간에 대해서만 이제 피트니스를 증대하기 때문에 이 휴 역시도 다양한 노멀 패턴을 학습하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NLL 로스를 이상치 탐지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자는 다양한 구간에 다양한 uncertainty를 이제 고려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되 아노말리 디텍션에 좀 더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문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논문의 본격적인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토 익스페리먼트를 통해 기존 시기화 이상치 탐지 모델이 스페이쇼 템포럴 디펜던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패턴에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런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정상 데이터에 대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크게 산출이 되는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았고, 또한 두 번째 포인트로는 노이즈가 포함된 상황에서도 보다 정상 패턴을 잘 학습하면서 시계열이 가진 변수간 상관성, 그리고 시간 상관성을 잘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본 연구는 두 가지 모듈을 통해서 기존 연구보다 스페이셜 템포럴 디펜던스를 잘 포착하고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정상 패턴을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FR, Statistical Feature Reconstruction으로 Spatial Temporal Dependency를 좀 더 잘 고려할 수 있도록 모델을 Dependency Sensitive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Hu는 Uncertainty를 고려하여 특수한 노이즈를 포함하는 정상 시계열에 조금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 학습함으로써 아노말리 디텍션에 적합한 NLL 기반 로스 펑션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방법론의 오버럴 프레임워크의 흐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임 윈도우의 Statistical Feature Removal을 통하여 전처리를 수행함으로써 Spatial Temporal Dependency에 센서티브 하도록 입력 시계열을 변형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처리를 거친 타임 윈도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하고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을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에 각각 입력하여 리컨스트럭션 값인 mu 햇과 uncertainty 시그마 햇 제곱을 도출합니다. 앞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mu 햇과 uncertainty를 활용하여 제안하는 MTS NLL 로스를 통해서 모델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앞서 도출한 mu 햇과 시그마 햇 제곱은 학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시계열의 특성을 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아노말리 디텍션 과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해당 방법론의 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총 T개의 T 크기의 타임 윈도우를 가지고 S의 채널의 크기를 가지는 차원으로 치면은 T 곱하기 S의 매트릭스를 가정합니다. 이때 해당 논문의 저자는 숄트컷을 택하게 되는 모델은 결국 스페이쇼 템포럴 디펜던스를 모델링하지 않는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려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향에 집중하였고, 이를 위해 보이는 것처럼 저자는 이를 타임 그리고 채널 인디펜던트하다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토 익스페리먼트에 비슷하게 이제는 F1 스코어가 아니라 MSE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기록을 한 것을 장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장표에 나오는 디비에이션이란 오리지널 MSE와 테스트 페이즈의 디스럽션이 가해진 이후에 MSE가 어느 정도로 차이를 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컴프레션 모델은 두 가지 디스럽션이 가해져도 사실 디비에이션을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모델이 타임 그리고 채널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숄트컷에 의존하여
디스럽션 이후에도 기존 모델 이제 디스럽션이 가해지지 않은 테스트 페이즈의 MSE보다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스크 모델의 경우 템포럴 디스럽션에 가하면은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체인지를 퍼센트로 디비에이션의 퍼센티지로 나타내면은 무려 2400% 정도로 엄청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약간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모듈인 Statistical Feature Removal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각 타임 윈도우 단위에서 Statistical Feature, 즉 민과 Variance를 제거하여 모델이 단순히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숏컷에 의존할 수 없도록 Dependency Sensitive하게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이는 Spatial Temporal Dependency를 제대로 학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Reconstruction을 수행하여 앞서 설명드린 Spatial Temporal Dependency에 대해서 이해도가 증강된 그런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SFR이 추가된 모델은 장표의 가장 하단에 있는 수치와 같이 디스럽션이 가해졌을 때 성능과 MSE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Statistical Feature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모델이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간 상관관계와 시간 상관관계에 의존하도록 모델링이 수행이 되어 숏컷이 사용될 수 없어 기존 테스트 페이즈에 있는 MSE보다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균과 분산을 제거한다는 아이디어에서도 느끼셨겠지만은 이제 SFR은 레브인과의 유사성이 매우 짙습니다. 저자 역시도 이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레브인의 구조는 시계 예상치 탐지 과업에 적합하지 않다 주장합니다. 레브인은 주요 목적이 디스트리뷰션 쉬프트를 대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거한 스태티스컬 피처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포캐스팅 값에 더해줌으로써 조금 더 현실적으로 디스트리뷰션 쉬프트에 대응이 된 모델링 값에 다시 어찌 보면 보정값을 더해지는 느낌으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디펜던시 센시티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평균과 분산 같은 스태티스티컬 피처를 정보를 일절 사용하면 안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차이점을 강조했고 이후 레브인과의 비교 실험 역시도 익스페리먼트 단계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는 헤테로스케다시스틱 언설턴티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이는 시간대, 변수별로 각기 다른 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분산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컴플렉스한 유형의 데이터가 사용이 될 때 널리 활용이 됩니다. 이때 타임 윈도우의 각 타임 스텝과 채널별로 분포를 따로따로 평균과 분산을 추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언설턴티를 모델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반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방법론은 언설턴티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등분산을 가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분산을 1로 가정하는 호모스케다시스틱 언설턴티를 가정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헤테로스케다시스틱한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이제 로그와 음수를 취하면은 위와 같은 공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NLL 로스는 구간과 변수별로 언설튼티에 따라 로스 값을 다르게 산출함으로써 리그레션 모델의 피트니스를 증대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은 언설튼티가 큰 구간 혹은 변수라면은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크더라도 이제 분모에 있는 시그마 할 제곱에 의해 상대적으로 로스가 적게 반영이 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NLL 로스의 한계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variance가 stabilize 됐을 때는 시그마 햇 제곱이 이제 reconstruction 에러로 stabilize가 되고 이때 NLL 로스를 뮤 햇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는 reconstruction 에러 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reconstruction 에러가 작은 샘플일수록 오히려 학습에 더 많은 웨이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쉽게 달리 말하면은 노이즈가 없어 reconstruction 에러가 적은 샘플에 되려 많은 웨이트가 가중이 되어 리컨스트럭션 되지 않은 구간은 끝까지 학습이 적게 반영이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NLL 로스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제안이 된 것이 베타 NLL 로스입니다. 기존 NLL 로스의 언설튼티 관련 제약 텀을 곱하여 피팅이 잘 되지 않는 구간에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 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시그마 햇의 그냥 제곱이 아니라 2베타로
베타 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텀에는 학습에 관여하지 않도록 스톱 그레디언트를 함으로써 약간의 다이나믹 웨이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그런 레귤러라이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로스와 다르게 편미분 값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스테이블라이즈 되어도 되려 언설튼티가 큰 샘플에 높은 그레디언트가 부여됨으로써 모델이 노이즈가 많아서 피팅되기 어려운 구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NLL 로스보다는 이제 쉬운 것만 학습을 하는 그런 한계는 좀 더 완화가 된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베타 NLL 역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베타 NLL과 NLL이 근본적으로는 리그레션 태스크를 위해서 고안이 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아노말리 디텍션 과업의 특성상 다음 두 가지 유형의 hard to fit 한 정상 케이스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피겨를 통해서 살펴보면 케이스 A처럼 정상 데이터인데 노이즈가 긴 구간 동안 지속이 되는 채널, 즉 노이즈가 이제 태생적으로 발생하는 채널이 항상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케이스 A의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이며 대부분의 경우 노이즈는 크게 없지만 단발적으로 다른 정상 데이터가 크게 다른 패턴을 가진 구간이 발생을 한다는 점인데요. 근데 케이스 2의 경우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는 케이스 1에 있는 채널에 비해 언설튼티가 작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베타 NLL 로스 상으로는 여전히 이상치 탐지를 위해서 좀 유의미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발적으로 패턴이 변하는 이러한 케이스 2 같은 사소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명백히 노이즈가 발생하는 정상 데이터를 좀 더 잘 포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채널별 언설튼티를 역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NLL 로스는 최초 리거션을 위해서 제한이 되었고 노이즈에 대한 고려가 크게 없기 때문에 케이스 1과 2를 모두 고려할 수 없습니다. 베타 NLL은 노이즈를 고려하고 언설튼티를 반영을 하지만은 케이스 2처럼 근본적으로 언설튼티가 작은 채널에 대해서 좀 간과할 수 있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제한하는 방법론의 경우 두 케이스를 모두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베타 NLL 로스에서는 언설튼티가 높은 케이스 1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케이스 2 같이 사소한 패턴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뭔가 정상 패턴의 노이즈를 올바르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채널별 평균 언설튼티와 관련하여 레귤러라이저를 곱해줌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석해보면 채널별 언설튼티를 반영하여서 오히려 언설튼티가 작은 채널 내에서도 케이스 2처럼 디비에이션이 좀 더 큰 샘플이라면 더 큰 웨이트가 할당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베타 NLL 로스를 수정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MTS NLL 로스는 각 채널별 평균 언설튼티인 시그마 헷 제곱 이제 S민이라는 제약식을 추가하여서 이상치 탐지의 주요한 패턴을 정상 패턴을 더욱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추가해 줍니다. 이때 세팅은 베타를 1로 고정함으로써 각 채널의 그레디언트가 균등한 가중치로 측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동일한 채널끼리는 이제 제약 텀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채널 내에서는 오히려 디비에이션이 좀 더 큰 샘플에 많은 웨이트가 부여가 됩니다. 이런 베타를 1로 고정하는 설정 없이는 결국 케이스 2처럼 같은 이제 채널 안에서 베리언스가 비교적 큰 구간임에도 케이스 1과 같이 태생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큰 구간에 비해서 그레디언트가 다른 샘플에 비해 작게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케이스 1과 같이 태생적으로 재구축하기 어려운 이제 정상 노이즈가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가중치가 부여가 되지만은 케이스 2와 같은 이제 좀 더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서 아노말리 디텍션에 특화가 된 NLL 로스를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아노말리 스코어는 MTS NLL 로스를 통해 학습이 된 모델이 최종적으로 인퍼런스 단계에서 제공을 하는
뮤 햇과 시그마 햇 제곱을 통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때 뮤 햇과 시그마 햇 제곱은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 아웃풋에 각각 리니어 레이어를 연결하여 동일한 차원으로 맞춰준 다음에 산출되는 값입니다. 이 아노말리 스코어는 NLL을 활용하여 산출을 하고 로버스트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스케일링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좀 더 노이즈에 대한 강건성을 향상시킨 그런 아노말리 스코어가 산출이 됩니다. 네, 익스페리먼트 단계에서는 총 4가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는데요. 약간의 기존에 있는 AD 연구에서와 달리 컨피그레이션을 약간 특이하게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스왓의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 값에 어택을 가하여 이제 아노말리를 만들어낸 이제 테스트베드에서 형성된 데이터셋인데 이제 액추에이터 P201 그리고 LIT 401의 경우에는 그려진 어택의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구간의 아노말리 스코어는 평가에 제외하였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이제 서브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된 MSL과 SMD 데이터는 각 서브 데이터셋마다 학습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아노말리 스코어를 따로 산출하고 모두 합쳐서 하나의 이제 연속된 시리즈로 만든 다음에 F1 스코어나 다른 매트릭을 보고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왓과 와디는 다른 연구에서 설정한 윈도우 사이즈가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24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를 24로 하였지만은 다른 연구에서 설정한 윈도우 사이즈가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5타임스텝마다 다운 샘플링을 함으로써 이제 윈도우 크기를 어느 정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네, 학습에 활용이 되는 이제 백본 모델에 대한 셋업입니다. 해당 모델은 두 개의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쌓아서 기본적으로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앞에 제한하는 SFR을 입력을 함으로써 프리 프로세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이후에는 리컨스트럭션과 언설틴티를 도출하기 위한 리니어 레이어를 이렇게 이제 장표에 보이는 것처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 프로세싱을 하는 SFR을 컴프레션, 마스크, 그리고 레벨인으로 각각 대체한 구조의 성능 역시도 보고함으로써 제한하는 방법론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활용하는 베이스라인은 크게 네 가지 이제 기반의 모델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Reconstruction Based는 많이 다들 아시다시피 보이는 이제 STM-VA부터 Anomaly Transformer, D3R, PUAD, MPSR까지 비교적 최신 연구의 방법론 역시도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가지 방법론의 경우에는 공식 레포의 코드를 활용하여 성능을 기록하였고 이외 나머지 모델의 성능은 이제 다른 논문에 제시된 수치를 기재하였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른 논문에 기재된 수치란 함은 Towards a rigorous evaluation of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이라는 기존 연구의 수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forecasting based, probability based, 그리고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반의 isolation forest까지 포함하는 이런 다양한 베이스라인을 구축하였으며 매트릭의 경우 F1과 포인트 어저스트먼트에 가해진 F1 P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매트릭으로 활용이 되는 F1 PA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상 세그먼트 내에 단일 시점만 감지가 되어도 이제 관리자가 세그먼트를 검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이상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그먼트의 하나의 타임스텝만 탐지가 되어도 해당 타임스텝에 모두가 탐지가 되었다고 간주를 하는 그런 어드저스트먼트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의 경우 이제 배치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 히든 다이멘션, 인코더 레이어 사이즈 등을 구성을 하여 실험을 구성하였고 또한 베스트 F1을 기준으로 스레시홀드를 탐색하였으며 기존 트레인 셋을 이제 4대1로 나누어서 밸리데이션 셋을 구축하였는데 와디의 경우 와디는 따로 이제 9대1로 서브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서 9대1 정도로 설정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밸리데이션 셋을 활용을 하여 얼리스트 어핑을 하였고 10에폭 이내로 정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메인 결과를 살펴보면은 SMD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모든 지표상으로 거의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스왓과 와디에서는 다른 베이스라인을 아주 큰 차이로 능가를 하고 있는데
SML과 SMD에서는 기존 베스트 모델 대비 성능 향상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MSL과 SMD는 아웃라이어라 여겨질 수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어노멀리라 여겨질 수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블 자체가 부정한 문제로 인해 약간의 성능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피겨는 다양한 모델의 아노말리 스코어의 분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요 모델의 아노말리 스코어를 확인해 보면은 아노말리 트랜스포머 D3R은 노멀과 아노말리 간에 스코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언설튼티를 활용하는 NSI BF와 센시티브 휴, 즉 제한 방법론은 정상과 비정상 샘플에 대해서 명확하게 쌍분포 형태로 구분이 가능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슷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NSI-BF는 이 상치들의 아노말리 스코어가 낮아서 오히려 오탐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보다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F1 스코어 상으로는 센서티브 휴가 훨씬 더 높은 기록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 어빌레이션 스터디로는 다른 비슷한 NLL 로스를 활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인 Faithful NNL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기반으로 평균과 분산을 학습하는 약간 전통적인 통계적 기반의 Uncertainty 방법론을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Natural NNL은 Y가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분포의 파라미터를 Natural Form으로 가정한 뒤에 학습을 수행을 하였고 약간의 포뮬러 상으로도 유사성이 매우 많지만은 결국 두 방법론 모두 센서티브 휴처럼 hard to fit 한 구간에 학습을 직접 집중시키는 목적을 가지나 이 두 방법론 역시 아노멀리 디텍션에 위해서 고안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의 저자는 제안하는 MTS-NNL 로스가 아노멀리 디텍션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statistical feature removal을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faithful, natural, 레브인으로 대체를 한 결과를 보였는데 SWOT 기준으로 해서 레브인으로 SFR을 대체를 했을 때 SWOT 기준으로 F1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reconstruction 스트래티지가 단순히 입력값에 복사하는 shortcut을 활용하기 때문에 uncertainty를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는 MTS-NNL과 함께 활용이 되었을 때 성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모델이 Spatial Temporal Dependency를 고려하여 시계열을 재구축하지 않고 제안하는 방법론은 반면 그를 고려하여서 시계열을 재구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또한 NLL을 기반으로 하는 베타 NLL, Faithful, Natural 모두 hard to fit 한 구간의 데이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하지만 기존 수정된 이런 방법론들은 단순히 노이즈가 큰 구간에 집중을 하나 이는 AD에 적합하진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hard to fit 한 구간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적지만 간혹 단발적인 플럭슈에이션이 발생하는 앞서 예시에서 설명드린 케이스 2와 같은 구간의 높은 가중치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이즈가 많은 채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적은 가중치를 두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택하는 것이 AD 특성에 맞는 좀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미터 센시티브 테스트로는 윈도우 사이즈와 레귤라이저 코에피션트인 R8을 바꿨을 때 성능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윈도우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은 다별량 시계열의 복잡한 디펜던스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의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귤러라이저인 알파를 제어했을 때 채널 디스크레펀시가 커질 때 알파가 커질 때 채널 디스크레펀시가 그레디언트 웨이트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실험은 정성 분석으로서 케이스 스터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학과 M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모델 MPSR이 오타만 세그먼트에 대해서 uncertainty 기반의 MTS LLM 로스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 모두 다별량 데이터 셋이지만은 하나의 변수만을 선택하여 피겨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왓의 경우에는 기존 모델대로면은 아노말러스한 구간에서
사실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두 번째 행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MTS NLL 로스를 활용을 하여 이제 학습을 다시 수행을 하게 되면은 uncertainty가 고려가 되고 이제 해당 구간에서 이제 정상의 가능성이 낮은 uncertainty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높은 아노말리 스코어가 부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올바르게 탐지를 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MSL의 경우 정상 구간만을 포함하는 케이스를 보여주는데요. 노이즈가 중간에 발생을 해서 결국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정상인 구간에서도 중간중간에 피크를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도 역시 노이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uncertainty가 매우 높게 이제 산출이 되었고 두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높지만은 uncertainty 역시 높기 때문에 아노말리 스코어가 낮게 산출이 되는 올바르게 탐지를 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해당 방법론이 스페이셜 코릴레이션을 올바르게 고려하고 있나 라는 점을 해설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네, 각 채널의 값을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서 추출한 랜덤한 값으로 바꾸었을 때 다른 채널의 리컨스트럭션 값이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릴레이션 오른쪽에 있는 코릴레이션 공식을 보게 되면은 분모에는 제2변수의 원래 오리지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나타내고 분자에는 i 변수가 랜덤하게 바뀌었을 때 제2변수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기록하는 것으로 두 리컨스트럭션 에러의 레이쇼를 통해서 i 변수의 값이 랜덤하게 변할 경우 각 제2변수의 값이 어떻게 리컨스트럭션 에러의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봄으로써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자 하는 공식을 나타냅니다. 왼쪽에 보이는 피규어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이제 바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히트맵이 바로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코릴레이션이 컸던 스왓 변수의 0과 1을 다시 집중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피규어를 나타내는데 상관성이 강한 변수 0과 1은 모두 동일하게 이상 구간에서도 이전과 비슷한 값을 산출하도록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 이상인 구간이기 때문에 높은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이어지게 되어 정상 구간에 대해서는 낮은 아노멀리 스코어,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높은 아노멀리 스코어가 부여가 됨으로써 이제 상관성이 강한 변수 0과 1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실험 결과로는 uncertainty estimation을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스왓에서는 각 채널별 이제 uncertainty인 시그마 헷 제곱 S 민을 학습 이터레이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LLL의 경우 2000 이터레이션 이후에도 일부 채널만 uncertainty가 계속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양상이 유지가 되었고 이는 학습이 일부 이제 재구축하기 쉬운 채널에만 집중이 되는 기존의 이제 본문에서 제시를 하였던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이거 베타 NLL은 500 이터레이션까지는 사실 MTS NLL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은 하지만 여전히 500 이터레이션 이후에는 이 균형이 무너지고 학습하기 쉬운 구간에만 학습을 하거나 어느 정도 AD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합니다. 또한 MTS NLL은 이터레이션을 거듭할 때마다 채널별 uncertainty가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그때그때 좀 hard to fit 한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도 앞서 설명드린 이제 실제 예시 케이스 2와 같이 좀 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하면서 피팅하기 어려운 이런 정상 노이즈가 있는 정상 샘플에 집중을 함을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 시계열 상치 탐지 모델이 Spatial Temporal Dependency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는 Sensitive Hue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해당 논문은 또한 정상 패턴에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리컨스트럭션 에러만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기존의 방법론이 노이즈가 있는 정상 데이터를 종종 오탐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Statistical Feature Removal을 통해서 모델이 시계열 본연의 특성에 집중함으로써 입력값을 재구축할 수 있는 모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치 탐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hard to fit한 정상 시계열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MTS NLL 로스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사실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과정에서 제가 읽었을 때는 매우 합리적인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 여겨집니다. 또한 다양한 실험과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기존 방법론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잘 보여주면서도 제한 방법론의 컨트리뷰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실험들을 포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식적으로 SFR이 모델의 숄트컷을 제거하는 것이 증명한 것은 맞지만은 정상과 비정상을 제거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테크닉이 아닐까.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도 증명을 통해서 컨트리뷰션이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테크닉에 가까운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프레임워크 자체는 기존 방법론에 다소 사소한 수정만을 가해서 구성을 했지만은 사실 논리적인 흐름이나 이런 엄밀한 실험 이거 정말 적절한 이제 토익 익스페리먼트나 실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완벽했기 때문에 KDD에 억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논문이었습니다. 이상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